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통일교 청탁 금품을 확보했다고요? 네, 특검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변호인을 통해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은 물건들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샤넬 가방 3개 등 모두 5개 제품입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곧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그로부터 2년쯤 뒤인 지난해에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피고인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압수 물품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물건의 일련 번호가 일치했다며 향후 반환 경위와 동기 등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물 압수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 측은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김 씨가 교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를 통해 유입된 만큼 수집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증거 조사를 하는 건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목록과 사진, 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관련된 증언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3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재판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김건희 씨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성배 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응대했던 인물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800만 원대 가방을 가져와 730만 원짜리 가방과 150만 원 상당 구두로 교환하고 차액을 결제했는데요. 증인은 당시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는데 40, 50대 여성인 것 같았다며 뉴스에서 들은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씨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강혜경 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선물로 받아왔고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가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오늘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창원 의창 지역은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연구소 위치를 옮기는 등 선거운동에 힘썼고,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상대와 여론조사에 대해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2023년 경복궁 경회로를 방문해 용상에 앉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김 씨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경복궁 경회로를 방문한 사진을 언급하며
김건희의 대한민국 국부 불법 침입 및 훼손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동해관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왜 경회로에 갔느냐,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 왜 안 잤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을 사과했고 야당은 주거 지옥을 막겠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주도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11호 대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중한 태도에서 점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즉 당내 투톱은 부동산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면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냐며 이번 정책은 결국 보유세 인상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중앙당 차원의 특위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의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도 꾸려서 투트랙으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앞서 청문회와 국정감사 전국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또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서 사법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이라며 야당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이 개혁 의도는 사법부를 발 아래 굴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했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 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그땐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에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고가 진행됐죠. 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최대 2,000명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여야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펫, 시아누크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국정원은 가담자의 경우 100%는 아니어도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할 우려가 있어서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풀어줬을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있는 수사관에게 총책 강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현정 기자, YTN이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을 풀어줄 당시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요? 네, 앞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왔다가 그대로 풀려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경찰수사관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고 직원은 강 씨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준 후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를 연결해줬습니다. 이후 한국경찰수사관은 수배 사실을 알려준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색 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이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온 강 씨를 현재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부담스럽다며 자신들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 권유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당시 대사관은 강 씨의 여권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든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당시 통화 녹취에는 조직 총책이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정황도 담겼다고요. 네, 대사관에 찾아왔던 강 씨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 말에는 친구에게 본인과 아내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제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강 씨는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자 확답을 피하며 함께 캄보디아에 있던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은 강 씨를 그대로 보내줬고 강 씨는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네, 이후 상황도 짚어보죠. 강 씨가 아직도 우리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한국 대사관은 올해 초에야 현지 경찰에 사건에 대해 알렸고 강 씨는 대사관 방문 3개월 만에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강 씨와 아내는 석방됐다가 다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당국이 선정한 초방 대상자 명단에도 강 씨 부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강 씨 부부에 대한 송환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납치, 감금 사태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물론이고 대사관 측의 답변 태도도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입니다. 네, 현장 국정감사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이곳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현안이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인데요. 한국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사실만 알린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저희 YTN 보도 내용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수 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논란에 대해 당시 경찰 영사에게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은 당시 경찰 영사가 제 발로 대사관에 찾아온 민원인을 잡아가라고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고 말했다며 대사관의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자들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납치 감금 피해자들은 스캠 범죄 적극 가담자라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교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소득 2,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국민소득 35,000불이 넘는 나라에 국민이 와서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김 대사대리가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정확한 보고 시점과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라고 지적했고요. 김석기 외통위원장 역시 같은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오면 근무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판게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위원들은 오전 중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범죄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캠 단지를 시찰할 계획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일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YTN 취재진도 스캠 단체에 동행할 예정인데 이후 현장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황해북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바다가 아닌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떠부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미사일은 요격이 힘든 변칙 기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지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1마형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탄두를 4.5톤의 고중량으로 개량해 지난해 9월 발사했던 화성 11다형 전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에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은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재래식 전력과 북한이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핵 능력 부분을 같이 결합한 군사적인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점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내년부터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북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20형 등 각종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씨가 종묘 차담회 의혹에 이어서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가 휴관일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봤다는 건데요.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경복궁 경회루. 김건희 여사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비스듬하게 서 있고요. 옆에는 김 씨에게 금거보기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측은 지난 2023년 9월 휴관일에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를 앞둔 사전 점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왜 갔나요? 빨리. 9월 12일 날 그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UAE 대통령 국왕 국빈 방문 보세요. 예. 당시에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나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안 의자가. 그 용상이 뭐 개인 소파입니까? 김건희 장식품입니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쓰리빠 짝짝 신고? 네, 박수현 의원님께서 저 문체부 국감에 다녀오신 건데 예. 김건희 씨가 왕의 의자, 용상에 앉았다는 의혹이 지금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도 이제 같이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과 조계현 의원이 질의한 옆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지난 작년 국감 때도 이런 지적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관계자들이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계속 추궁해서 뭐가 하나 밝혀지면 그때 또 죄송하다 사과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답변을 하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던 정용석 씨인데 현재는 박물관 문화재단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 오늘 국감에 출석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예. 오늘도 처음에는 완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문석 의원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자 이제 양문석 의원이 질의 막바지에 용상에 앉은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앉으라고 했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권유를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것으로 자기는 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상태이고 오후 질의에서도 이제 저것이 계속 더 이어질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교 행사의 사전 답방 행사였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요. 지금 국감장에서는 개인 소파도 아니고 왜 용좌에 김건희 여사가 앉느냐, 김건희 씨가 앉느냐 이런 질의가 나온 건데 이런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 자고 일어나면은 또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고 UAE 국왕이 오는 걸 사전 답사 같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여당 의원들 지적이 대통령 영부인이 왜 답사를 갑니까? 아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갔을 거고 누군가 권유해서 용상에 한번 앉아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거기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한번 같이 가서 다른 특별한 이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어찌 보면은 좀 부적절하고 영부인으로서 이런 처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꼭 저렇게 짝다리 짚고 슬리퍼 신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저게 무엇에 도움이 되어서 저렇게 지금 이제 망신 주고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줄 망신이 있나요? 국민들만 저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굳이 저런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했냐 이런 아쉬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듣고 오시죠. 어제 오후 특검은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실물이 나오지 않아서 김건희 씨 측이 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그리고 가방까지 확보가 된 겁니다. 물론 김 씨 측은 여전히 이게 위법 증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실물이 나왔으니까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권영진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사진을 공개하고 왜 이런 것을 밝혀내야 하냐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마 심성이 착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그만 좀 하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저 사진의 정체도 지금 보면 아까 국가유산청에서는 월대 복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국가유산청이라고 공식 기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뭡니까? 외교 국빈 행사를 점검하기 위해 갔다. 해명도 다 거짓말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한 번도 진실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국민과 함께 파헤치는 진실이 나오면 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계속 이런 것이죠. 지금 그라프 목걸이 1개와 샤넬 구두 1개, 가방 3개 이것도 역시 완강히 부인했고 이 전성배 씨 측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을 우롱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국력을 굉장히 소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드시 거짓말이 밝혀지고 이렇게 근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드러나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길, 이 잘못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처벌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월대 복원 행사였든 외교 행사였든 사전 답사를 영부인이 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샤넬 가방 한 개를 다른 가방과 뭐 신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행정관이 어떤 여성과 계속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 건너 들리는 목소리가 40, 50대 여성이고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 이런 증언도 했더라고요. 그거야 알 수 없죠. 그 목소리. 그러나 뭐 이미 저 정도 드러났으면은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숨기려 했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리고 반성하고 이런 거라도 국민들에게 위로로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수사 상황을 예단해서 이게 100% 진실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전달 안 했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저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제 김건희 여사가 좀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냈던 사람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가 과거 경복궁 근정전에 용좌에 앉았던 논란 그리고 오늘 샤넬 가방과 관련한 재판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심 잡기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직접 나섰고 여당도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내 대잔치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죠. 당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가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대장동 같은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10.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인데요.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쟁 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다녀오셨으니까요. 먼저 여쭐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슈를 좀 선점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선점이라기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난립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그리고 9.7 그리고 11호 이 세 번째잖아요. 결국은 6.27 또 반짝 효과, 규제 효과를 보다가 또 집값이 오르고 9.7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9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한강벨트, 용산과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라고 하는 성동, 마포 이런 쪽에 급격히 오르니까 10월 15일 날 부랴부랴 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저거는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그 문재인 정권 때 28번 할 때 실패했던 정책을 내는가. 11호 대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대출해서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전세 끼고 하는 거 막는다. 결국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잡혀질까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공급이 없고 그리고 돈이 풀린 거는 정부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은 수요자가 무슨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그리고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전세 끼고 집 장만했다가 벌어서 또 갖고 내 집 만들고 그리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이랬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완전히 차단하고 돈 있는 현금 있는 부자들은 야 이거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앞으로 올라 이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투기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전에 활동하던 노원 같은 경우도 노원, 도봉, 강북 그다음에 저 금천 관악구로 금강구라고 하는 데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떨어진 지역조차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이라든가 한강벨트 마용성 때문에 규제에 규제를 가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왜 우리를 이렇게 묶냐. 이런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걸 정부가 잘 들어야 그래서 지금 대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분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가져야 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유동성은 풀렸고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이런 정책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사면 되고 집값이 안 떨어져도 돈 모아서 사면 된다 이 발언이 지금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대신 사과를 한 셈이에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바로 이러한 그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같이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뭐 정책의 효과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질타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고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와서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이 바로 이어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출석한 1차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실시를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당이나 이런 걸 또 정권을 떠나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저도 국토위를 4년을 했고 그 당시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여야정 부동산 TF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이 정책의 효과를 100% 또 이 정책이 100% 옳다. 네. 효과가 100%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권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이 강남 3구의 이 폭등 조짐세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거나 이것을 지금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주거 사다리를 실제로 걷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집권당이 어떤 정권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9.27로 발표된 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또 연말까지 또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더할 것은 없는지를 연말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필요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세제 합리화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까지 다 보겠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문제를 결코 집권당이 교만하게 보거나 반드시 옳다거나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또 그에 맞는 대책들을 또 만들어 갈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영진 의원님 국토위원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은 최종안이 아니라 임시 고육지책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수단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2채 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정무위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어쨌든 정부가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집값을 잡아야죠. 뭐 초점은 아무래도 공급 방안을 좀 다듬고 만드는 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어제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놓고 야당에서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금감원장 2채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 다만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근데 뭐 저렇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저런 위선을 부리는 게 저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 실장,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 그다음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이찬진 금융원장, 그리고 이혁은 또 금융위원장 모두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살 때 보면은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 이 11호 대책에 사지 말라는 거, 전세 끼고 사지 마라. 그리고 은행 돈 빌려서 사지 마라.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 차관 얘기를 했지만은 불과 1년 전에 33억 5천만 원짜리 분당에 아파트 사면서 14억 8천에 전세 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집 팔지도 않고 사놓고 지금 와서 우리 이 국민들에게는 빚내서 사지 마라.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서민들, 청년들은 내가 집장만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원통하지만은 정부 당국자들 정말 주거 안정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 이중성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정책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 보유세는 저거 바보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세제를 가지고 집값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걸 다시 만지작거리고 하는 거는 바보짓인데 나는 그 전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요.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은 지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상경 차관이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야 이거 수기적 이 소모적인 투기는 잡아라.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상경 차관은 빨리 사퇴시키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당장 현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세 끼고 집 사거나 대출 받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정부 고위직들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은 뼈아프게 듣습니다만
사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메신저 공격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의미시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집 마련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불편하실 부분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데 말이라도 좀 국민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라고 함께 좀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저 방송에 나가서 이 정책을 이제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찬진 국토부 1차관도 이상경 차관도 사실은 좀 주택이 안정이 되면 안정을 시킬 테니까 안정이 되면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화가 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과할 건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 드리고 또 조치할 건 빨리빨리 하고 하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본질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공격하시는 말씀은 뼈 아프게 알아듣고 조치할 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흔들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변화, 정책의 효과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금방 우리 권영전 의원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 국토에서 한번 해보셔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게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그 부부 합산 기준이 8,500만 원인가 8,000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다 내지는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결혼 연령이 좀 더 늘어나고 예. 그러면서 부부 합산의 이 금액이 커지는데 그 기준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저는 좀 세밀하지 못했다 생각해요. 오히려 부부 합산 금액을 한 1억 정도는 좀 올려놔야 실제로 신혼 부부들이 좀 하는데 좀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저는 여기 방송에 오면서 해봤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더 생각할 부분도 있겠구나.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몇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만 여당에 제안을 할게요. 네. 우선은 지금 97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면 135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은 집값이 오르는 곳에 공급 대책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에 물어보면은 지금 서울시가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물량 계획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부도 조만간 다시 4번째 대책을 발표할 거예요. 상세한 공급 대책을 할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시 국감을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11호 대책을 발표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거는 일체 상의 없다가 그날 발표하는 당일날 서울시에 통배검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규제 지역을 묶는 문제는 그는 이틀 전에 서면으로 와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97 대책 낼 때는 정작 서울시하고 서울시 공급 대책인데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상의하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97 대책이 시장에서 안 믿는 게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90%가 민간이에요.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야지 공공이 주도해서 LH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포함이 되는 대책을 내세우면은 아마 시장에서 조금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11호 대책에서 나왔던 규제 부분들 좀 열어줘야 돼요. 그분들은 집장만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청년들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11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만 계속 어디 하면은 또 안 믿을 겁니다. 시장은.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예, 정부와 서울시장의 정당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여야가 협력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자고 서로에게 제안해 잠깐만 주셨습니다. 드리면 권영진 의원님 제안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11호에서도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사실 이 강력한 규제를 예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TV도 그대로 70% 유지하고 부부 합산 소득도 그대로 유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고는 썼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렇게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97 이후에 공급을 차질 없이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이제 국힘에도 이제 TF를 만들고 저희도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 당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내 동네에 어디가 작더라도 몇 세대가 여기서 공급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게 신뢰가 가도록 공급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처럼 합리적인 토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도 또 보였습니다.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또 이해하지 못할 기행을 벌였는데요. 한 장면 보고 오시죠. 우리가 우리 헌법 정신이 헌법을 개정할 때 이 기한 1, 2심 판사는 지금 사건이 밀고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판사 그대로 한번 여기 사심자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헌법에 뭐 하시는 거예요? 세거 법원이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다. 자,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고성을 지르고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은 이른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 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또 있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의 언니를 국감장에 끌어들여서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어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쇼츠 국감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행위들은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제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서 이제 계속 초반에 저런 소란이 일어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듣고 싶은 답변 자체를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가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데 당연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될 텐데 압박도 하지 못하고 답변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 태도가 좀 안 좋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좀 차분한 질의를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본질적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법사위가 저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네. 그럴수록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야 의원의 발언 양도 많아져요. 소리 지르면 발언 양이 적어집니다. 흥분해서 7분, 뭐 5분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저건 현명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답변을 끌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권영진 의원님처럼 저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발언의 양도, 발언의 그렇죠. 강도도 훨씬 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저 완전히 엽기적인 거예요. 지금 국회가 망가져도 저 한 분이 들어와서 저희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비례대표 사퇴하면서 그 뒤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 민주당은 책임져야 돼요. 저런 사람들 위성정당 만들어가 국회 들어오도록 한 거 책임을 져야 돼요. 저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막말에 욕설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엽기적인 거까지도 저렇게 하고
저 참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저께는 보니까 또 나경원 의원 부군을 불러내 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 언니가 무슨 또 했잖냐 그러면 최은순 여사 그 내년남을 소개시켜 줬잖냐 그래서 5번이나 저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는데요, 언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던데. 아니 저렇게 하는 거 참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 예, 최약진 근데 그렇지 의원은? 않은 상임위도 많아요. 나는 언론에서도 왜 법사위하고 저 과방위만 저렇게 비춰져 가지고 국회를 전체 욕을 먹이냐고요. 지금 박소연 의원님이 계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제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책국감 잘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데를 계속 비춰주고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저 사람들은요 저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저런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엊그제 박용진 전 의원도 이런 거 언론에서 다뤄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언론도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과 같은 여당발 사법부 개편 카드에 공방이 달궈졌는데요. 현직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녁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의 온라인 게시판에 안부를 전하면서 재판 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상의 사심제다 이 네이밍을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왜곡이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사법개혁안으로 낸 이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는 명확하게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원의 재판이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날 경우, 다를 경우, 다시 말해서 위헌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경우란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것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절차가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판사가 무결점의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재심 청구들이 있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인용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 수십 년을 그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제한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법 왜곡 행위에 이를 정도의 자의적 재판을 했을 경우,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했을 경우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사심제라고 국민의힘이 네이밍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청구 사유를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청구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한 청구 사유 이것만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그 사실의 왜곡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독일이나 대만이나 스페인 등 이 사법 선진국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국민과 법원과 다 논의를 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민주당의 이 제한적인 청구 요건 이것도 불만이라면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논의의 시간인데 사심제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해서 국민의 판단이 왜곡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사심제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이 만약 유죄 확정될 경우에 이거 구제해 주려고 지금 사심제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상 뭐 소송 지옥으로 몰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저 법을 바꿔서 저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이 3심이잖아요. 3심위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면은 지금은 더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의 결정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심제죠. 사심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의 위헌이에요.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률에 위임이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명백히 재판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위헌 심판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부분적으로 위헌 심판이 나온 건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난 법을 가지고 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 헌법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해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친여 성향의 재판관이 6명이 된 겁니다. 6대3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14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의 판결로는 못 믿겠으니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뒤집어보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해결하지 않으려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뜨겠냐는 거예요. 예, 재판 소원제도 사실상의 사심제냐 아니냐, 대통령 구하기냐 아니냐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 지점에서 잠깐 정확해야 될 게 권영진 의원님도 오해가 계신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잖아요. 확정된 그 재판에 대해서만 대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재판의 내용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처럼 다 오해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그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국민께 더 자세히 알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반적인 항소 상고 과정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것이다라고 하는 예, 반박의 재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낮 동안 누그러지면서 계절이 다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에는 찬 공기가 또 한 차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 사이로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걸쳤던 두꺼운 겉옷은 한낮 햇살이 비추자 손에 들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진 초겨울 추위로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6.6도로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18.6도까지 쑥 오르며 포근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상공으로 내려왔던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낮에는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다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여전히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동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찬 공기가 또 내려오며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화가 심할 걸로 보인다며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프로야구 한화가 2승 1패로 우세를 점한 가운데 플레이오프 4차전이 오늘 저녁 대구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리즈에 나갈 팀이 오늘 정해질지 금요일 마지막 승부까지 이어갈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늘 한화는 무조건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각오죠? 네, 그렇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어제 3차전에서 문동주 선수에게 무려 4이닝을 던지게 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인 불펜 투수들과 마무리 김서현까지 모두 건너뛰고
오로지 1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100%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인데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갈 경우 어차피 한국 시리즈 승산이 떨어진다는 계산입니다. 무조건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틀의 휴식을 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벌써 포스트 시즌 9경기를 치렀습니다. 투수와 타자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어제도 문동주의 강속구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리즈 중간중간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추워지는 등 궂은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두 팀 모두 혈투가 예상되는데요. 이 선발은 한화 정우주와 삼성 원태인이 나서죠? 네, 일단 두 선수의 무게감에서는 삼성 원태인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태인은 정규 시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한 명실상부한 국내 에이스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에 각각 한 경기씩 나와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 12와 3분의 2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줬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한화를 상대로도 3승 1패, 평균 자책점 3.20으로 강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화 선발은 2006년생 19살 정우주입니다. 삼성 타자들이 지쳐가는 만큼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정우주가 위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한화 벤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을 상대로 정규 시즌 6경기에서 9이닝을 던졌는데요. 1홀드, 평균 자책점 2.00으로 호투했습니다. 한화는 하지만 정우주를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드를 잡으면 1차전에 선발로 나섰던 폰세까지 상황에 따라 마운드에 올리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정원입니다. 네, 재결합 이후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브릿팝의 전설이죠. 밴드 오아시스가 어제 16년 만에 내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떼창이 이어지자 오아시스도 연신 아름답다고 외치며 국내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의 밤하늘을 밝히는 선명한 글자, 영국의 전설적 록밴드 오아시스입니다. 2009년 갤러거 형제의 오랜 불화로 해체한 뒤 지난해 깜짝 재결합을 선언한 오아시스. 무려 16년 만에 손을 잡고 내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랜 기다린 만큼 예매 경쟁도 치열했는데 이를 뚫고 공연장에 온 5만 5천여 명 팬들은 히트곡이 나올 때마다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밴드 전성기를 함께한 세대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음악을 접해온 1020 팬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3층까지 모두 기립하거나 스탠딩석에서 손을 맞잡고 둥글게 도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뜨거운 현장을 즐겼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제 저는 라이브 공연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유튜브로 공연 영상을 찾아보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에 고맙다, 아름답다며 감탄사를 던지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추위를 잊게 만든 오아시스. 공연은 한 차례로 끝났지만 그 열기는 팝업 스토어 현장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콘서트를 예매를 못 해가지고 대신 팝업 스토어라도 와보자 해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되게 뭔가 오아시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거를 다시 또 느끼게 되는. 오아시스는 내한에 앞서 공식 SNS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동양인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지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잡음을 잠재웠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달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뛰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인데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건 남아 있습니다. 한정됐어요.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공급은 될 거 없어요.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000세대 넘는 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물건이 2%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3만 1,000여 건에서 2만 4천여 건으로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놓기가 힘들어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거주 의무 규제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임대용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조짐입니다. 지금 못 사면 전월세를 가야 되잖아요. 전월세가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구하기가 빡빡해지면서 월세 시장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커졌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화, 가속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 등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내년에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갭 투자 수요를 막아 집값 과열이 당분간 진정되겠지만 당장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돼 배터리 이전 업체가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진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체 2곳이 공사를 수주한 뒤 2단계에 거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 송도동에서 30대 여성 1명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양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이 관련 위약금을 음식값의 최대 40%까지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돼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음식점 예약 위약금과 예약 보증금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해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이고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이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지 2, 3일 만에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점을 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직전 방미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또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과 여전히 풀지 못한 핵심 쟁점들을 협의하기 위해 불과 2, 3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는 겁니다. 양국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협상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여러 쟁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액 달러 현금 출자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 측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상당액을 직접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출과 보증 등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는 우리 계획과는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수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를 선정할 때 한국의 관여권 보장 여부 등도 양측의 충돌 지점으로 꼽힙니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라 일각에선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전에 가능한 것부터 우선 합의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협상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 만 합의된 그 내용 가지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부분 합의라는 불완전한 협상 타결엔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상단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결실을 거둬 관세 문제를 매듭 짓는다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합의안도 발표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첫 내각에도 우익 성향 정치인을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했는데요. 한일 관계 악화 우려에 개인적인 친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단 알려진 것은 첫 일본의 여성 총리가 된 것이고 매우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일본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헌정 사상 14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G7 국가들 가운데 여성 정치인 혹은 강요들 장관급이죠. 가장 여성 비율이 낮은 나라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엘리트 중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명망가 2대 3세 그 세습위원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소수파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140년 만에 탄생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한일 관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카이치 신임 총리 우리에 대해서 친밀감을 좀 내비쳤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日韓関係を、この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たい、こんなふう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ですから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네, 한국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은 좀 내비쳤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속내를 알 수가 없죠. 다만 뭐 김이나 김치나 한국 드라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카이치 총리만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뭐 한류라는 게 여전히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아베 돌아가신 뭐 아베 총리 시절에는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좀 좋아졌죠. 기시다, 특히 이시바 전 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정된 관계를 또 유지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또 나아가서 한미일 이 3국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좀 보이고 싶었고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본다면은 썩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차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내가 어쨌든지 간에 한국 화장품도 좋아하고 김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한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 뭐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3년 전만 해도 한국을 향해서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면서요. 예.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 또 더구나 또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국력이 커졌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좀 발끈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발언이 그런 것들이에요. 한국이 이제 뭐 기어오른다. 혹은 한국이 그 어리광이랄까 이런 걸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좀 봐야겠지만 총리가 된 상황에서 아마 언행이라는 게 조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서서 그러니까 야스쿠니 선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가을 제사 때는 이제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제 당선 전이어서 직전이어서 좀 눈치를 본 걸까요? 아마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총리가 되기 직전의 상황하고 또 총리가 된 상황하고 또 다르고요. 또 10월 4일 날 그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곧바로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예. 또 야스쿠니의 가을 제사라는 게 또 중순이었거든요. 그 빈 공간 속에서 총리로 선출되기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아마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좀 만류를 했을 거고 본인도 그게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끝나지 않는 문제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일 텐데 이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 눈치 볼 필요 없다. 다케시나라 행사에 장관급 인사가 당당히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반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 등에 있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가 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달라질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영토 문제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다케시마의 날, 독도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는 정무관을 파견을 했어요. 차관급인데 장관을 파견할 수가 있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일 관계를 급격하게 냉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그런 행동을 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금 지켜볼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각 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경쟁을 같이 했던 총리를 두고서 경쟁했던 인사들이 또 대거 합류를 했는데 우익 성향 내각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어 있고요. 자민당 내 의원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내각에 많이 참여를 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민당 내에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분들도 자민당 내에서 어느 쪽이냐면 조금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기시다 이시바 정권에 비해서 조금 우익 정당화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일본 회의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보수적인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아베 내각은 일본 회의 내각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다카이치 내각에도 혹은 새로운 당 집행부 내에도 일본 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혹은 신도 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수적인 의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네, 선거 전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행보가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무대 신고식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고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와의 관계, 극우 성향을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외교적인 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다카이 총리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총리가 되고 나서 다가올 그 외교적인 그런 국제 무대에서 어떤 외교를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의 이시바 총리가 했던 그런 노선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 일본 국내적으로 본다면 정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올려놓을 것이냐 하는 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최우선 중점적인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성 첫 총리가 탄생을 하니까 퍼스트 젠틀맨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원을 했다가 다시 재혼한 이야기부터 가위바위보에서 성시정한 문제까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두 분 그 남편분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데 과거에는 그 국회의원을 중의원을 하셨어요.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는 중의원 두 분 다 했었고 2004년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아마 다카이치 그 총리가 선거에서 진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동생을 이제 비서로 고용을 했었는데 졌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야마모토라는 분의 그 남편분이죠. 그분의 비서로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거든요. 이혼을 했을 때는 역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스탠스가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남편분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어떻게 뒤에서
외조를 할까? 예. 혹은 건강을 좀 지켜주면서 할 것이냐, 그 총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게 아마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이 탄생을 했고 뭐 요리를 잘한다, 요리 외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결혼할 때 성씨는 뭐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남편의 성을 이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일본 정치 내에서도 그래서 그 통상 명칭으로 성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부부가 별성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 가위바위보 졌다고 해서 지금 남편분이 사실은 다카이치라는 그 성을 따르고 호적상으로는 따르고 있다는 게 좀 일본에서 특이한. 굉장히 이례적일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례적인 지금 이번 일본인이 신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경기도 이천에서는 쌀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이천 쌀을 맛보고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농경 문화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기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축제를 찾는 분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제 뒤로 보이는 전통 놀이와 여러 공연을 즐기고 또 갓 지은 쌀밥에 가래떡까지 맛봤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축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친구랑 또 같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밥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찰지고 쫄깃쫄깃하면서. 이천 쌀 문화축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농업의 가치와 전통 농경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한데요. 320kg 초대형 가마솥에서 지은 쌀밥이 2,000원에 제공돼 맛있는 비빔밥을 즐길 수 있고요. 약 600m의 무지개색 가래떡을 함께 뽑으며 협동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요. 황금빛 들녘에서는 모내기와 탈곡 등 전통 농경 문화 체험이 이어지고 이천 쌀로 만든 먹거리와 풍물놀이 같은 다채로운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풍년의 기쁨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삼성전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확장 현실 헤드셋 갤럭시 XR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이 헤드셋은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물리적인 제한 없이 확장된 3차원 공간에서 음성과 시선, 행동 등으로 콘텐츠와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장철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9일까지 절임 배추 예약 행사를 진행하고 롯데마트도 29일까지 절임 배추 예약 프로모션을 이어갑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9일까지 괴산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포기김치 온라인 예약도 병행합니다. DJ와 풀무원, 예소담 등 주요 브랜드 김치가 대상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건복지부 등과 손잡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상담 전용 차량 45대 지원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1곳의 세 단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워크스의 통합금융 플랫폼 모니모와 협업한 모니모 KB 매일 이자 통장의 판매 한도를 102만 5천 좌까지 확대했습니다. 모니모 KB 매일 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 개설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하루만 자금을 맡겨도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출시 후 약 2달 만에 판매 한도가 모두 소진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 추가 승인을 받아 102만 5천 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도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고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청주도 12도, 울산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전주 21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휴일까지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CNN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 소속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소는 최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 모기 3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모기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로 나방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장치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추위 등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남극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연 환경에서 모기가 발견된 겁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